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어제 이 시간에는 이 최순실 사태를 계기로 드러난 이 대한민국의 문제점을 폭넓게 살펴봤습니다. 대통령 리더십 문제를 포함해서 의견을 나눴는데요. 자, 오늘은 100분 동안 당면한 위기를 풀어갈 해법을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 헌법 개정 문제를 포함해서 6분의 경륜 있는 중진 의원과 함께 진솔한 그런 토론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6분 어제하고 똑같이 자리를 나와주셨는데 제가 좀 조사를 해봤더니 5선 의원이 3분이시고요. 그다음에 3선이 2분, 그리고 우리 김관영 의원 재선까지 모두 총 23선, 92년 동안 의정 활동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만큼 이 국가에 대한 어떤 책임감도 막중하게 느끼실 것 같은데 오늘 좀 이 정파를 넘어서 정말 우리 해법을 모색하는 좋은 자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첫 질문은 이제 국회 개헌특위위원장을 맡으신 이주영 의원님께 드리겠습니다. 네. 자, 저희가 어제 토론에서도 이제 제왕적 대통령제와 관련해서 대한민국 정치 개혁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좀 손을 봐야 된다는데 좀 의견이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네. 어떤 부분이 가장 현행 대통령제에서 문제라고 보시는지요? 이제 권력이 너무 집중되다 보니까 네. 이번에 최순실 사태와 같은 그런 비선 조직에 의해서 국정이 농단되는 것 아니냐, 이제 이런 문제들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좀 독점돼 있는 권력을 분산시켜야 될 필요가 있다. 중앙에서도 행정부 내에서도 대통령으로부터 내각으로, 또 비서실 너무 비대하게 하지 말고, 또 중앙 권력을 지방으로 많이 이양하는 분권, 이제 이런 걸 통해서 권력 집중으로 인해서 생기는 폐해들을 없애야 되겠다 하는 그런 논의. 네, 많이 추가로 하고. 좀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네. 이 의원님은 이제 해수부 장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 그럼 장관을 하실 때 네. 그 이른바 이제 청와대 권력이 굉장히 좀 강하다 이런 걸 좀 느끼신 사례가 있습니까? 예, 뭐 저는 해수부는 뭐 그런 걸 별로 못 느꼈습니다. 네. 해수부는 뭐 청와대로부터 뭘 이렇게 내려와서 뭘 하는 게 별로 많지 않았고, 오히려 해수부 자체가 좀 힘이 약한 부처였기 때문에 청와대를 잘 활용해서 다른 부처로부터의 협조를 받는데 더 유용했다, 뭐 이렇게 봅니다만은, 일반적으로는 그 부처보다, 내각의 부처보다는 청와대가 힘이 더 셌다. 그 내각에서 이제 의견을 내도 네. 청와대 비서실에서 비토하면 잘 관철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이 좀 많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건 네. 비단 박근혜 정부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역대 정부들이 대체로 다 그런 경향에 있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네, 이와 관련해서 우리 김영춘 의원님. 예. 김 의원님도 이제 청와대에서 비서관 생활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때가 YS 정부 때였나요? 예, 그렇습니다. 그때는 어땠습니까? 그때도 청와대 힘이 막강했죠? 그렇죠. 여전히 네. 뭐 권위주의적인 시대에서 이제 벗어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대통령의 권한이 막강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영삼 대통령은 항상 이 참모들과 함께 회의를 하고 네. 그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하는 그런 게 체질화되게 계셨던 분이었기 때문에 대통령 되신 이후에도 청와대 전체는 뭐 개인 플레이보다는 시스템으로 움직인 측면이 강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정무비서관 하셨죠? 예. 그때 이제 대국회관계 일을 하셨을 테고 이제 의원들하고도 통화를 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저는 어땠습니까? 뭐 그때 관계가? 워낙 어린 나이에 비서관을 했기 때문에 네. 의원들하고 바로 통화하고 그럴 입장은 아니고 저는 또 다른 역할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주영 의원님이나 이제 보통 이제 정무비서관, 이제 정부 여당 담당하는 또 야당 담당하는 비서관들이 따로 있고요. 그분들이 네. 보통 전화를 많이 하시죠. 네. 자, 이와 관련해서 혹시 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누가 말씀하실까요? 이제 이주영 의원님이나 우리 김영춘 의원님께서 청와대가 그때나 지금이나 권력의 중심이고 막강한 힘을 가졌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대체로 다 인정을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87년은 6월 항쟁의 산물입니다. 네. 그러니까 쿠데타를 통해서 권력을 갖는 것은
불가능하게끔 그때 개헌을 통해서 우리 국민들이 대통령 직선제를 네. 쟁취해냈지만은 대통령 직선제만 말안 되고 대통령의 이 제왕적 권력 속에 숨어 있는 민주성이라든지 또 이런 합당성에 대해서는 전혀 장치를 마련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이 제왕적 대통령 대통령한테 잘못 보이면은 국회의원으로 공천이 날아가 버리고 네. 또 이제 벚꽃 대선이든 하여튼 헌재 인용이 결정되고 나면은 아마 조기 대선은 기정사실로 갈 것인데 이제는 사실상 어느 당이고 대선 후보 중심으로 또 줄을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 이런 구조가 사실상 헌법상의 대한민국은 상급이 분리돼 있는데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를 바꿔내지 않고 대한민국을 리셋하는 이런 이 구조 개혁 이 이야기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권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개헌입니다, 이번에. 네. 자, 그런데 이제 이론적으로 보면 우리 헌법도 이제 입법, 사법, 행정이 이제 견제하도록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각각 독립된 권력을 갖고 이렇게 견제를 하도록 돼 있는데 이게 시스템상으로 작동하지 않는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네. 왜 이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는데 이 부분을 제어를 못하는 겁니까? 원희철 의원님. 네, 실제로 네. 우리나라 대통령제는 이제 미국식 대통령제를 많이 본받던 제도 아니겠습니까? 삼권 분립이라는 원칙 속에 보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네. 또 운영상의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저는 그래서 앞으로 이 삼권 분립을 더 공고히 하는 과정 속에서 제왕적 대통령제를 막으려면 그 대통령이 소속된 정당의 민주화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네. 정당 민주화를 통해서 그 제왕적 대통령의 폐해를 극복하고 이제 견제해 나가는 이런 수단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이 미국 같은 경우에 보면 상권 분립이 잘 돼 있는데 이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네. 첫 번째는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습니다. 물론 네. 우리나라하고 역사가 지방자치 역사가 다르고 미국은 하나의 모든 주가 독립된 그런 스테이트 그런 주의 성격을 강하기 때문에 좀 다른 측면이 있습니다만 아무튼 지방 분권이 잘 돼 있어서 대통령의 그런 과도한 그 중앙 집권 그런 권력이 분산되는 효과가 있고요. 또 하나는 정당 민주화가 잘 이루어져 있는 상태죠.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대통령제를 운영하더라도 제왕적 대통령이라는 부정적인 평가가 안 일어나는 것이 정당의 민주화 또 지방 분권 이런 것이 잘 결합이 돼서 운영이 잘 되고 있다고 저는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에서 대통령제를 계속 할 경우에는 이 정당의 민주화가 반드시 선행 조건이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대통령이 과도하게 자기 소속 정당에 대해서 영향을 행사하고 아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공천권을 행사한다든가 이런 거에 대한 차단을 한다면 훨씬 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미국 네. 말씀하셨으니까. 네. 말씀하세요. 예. 원 의원님께서 미국 대통령제 말씀하셨는데요. 네. 이제 우리가 정부 수립 이후에 미국 대통령제를 수입해서 대통령제를 만들었는데 가장 네. 큰 차이가 대통령의 권한은 인사와 예산에서 나옵니다. 네. 예. 어제 인사 권한이 우리나라가 무려 2만 개니 3만 개니 지금 이런 네.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네. 예산에 대해서 네. 1년 정부 예산이 약 400조 가까이 되는데 400조 원을 실질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저희 나라는 행정부에 있습니다. 네. 대통령이 실질적인 권한을 다 행사하는 거죠. 그러나 네. 미국은 같은 대통령제이면서도 의회에 예산에 관한 편성권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입법권이 정부가 법을 제출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네. 미국은. 근데 우리나라는 국회도 있지만 정부가 또 권한을 가지고 있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통적인 삼권 분립에 더하여서 행정부의 권한이 지나치게 비대하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다 아시지만은 총선 때 청와대가 다 개입해가지고 공천하지 않습니까, 네. 여당. 네. 또 대법원장도 실질적으로 대통령 임명하고 뒤에서 또 사찰도 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삼권 분립의 의미가 거의 지금 없게 돼버렸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각 삼권 분립이 제대로 기능하게 하려면 대통령이 각각의 영역에
모습을 지켜주려고 하는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원혜영 의원님. 하지만 대통령제, 제왕적 대통령제 관련해서도 이게 운영하는 시스템이나 사람의 문제일 수 있다. 이런 또 반론도 있지 않습니까? 네, 어떻습니까? 그런데 5년 담임제의 문제점,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 네. 이런 것은 정치권뿐만이 아니라 네. 많은 국민들이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는 벌써 11년 전이네요. 네. 17대 국회, 그 당시 노무현 정권 때 네. 이 5년 단임제의 무책임성을 극복해야 한다.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극복하기 위해서 개헌하자 하고 정식으로 제안을 했었습니다. 네. 다행히 1년 뒤에 노무현 대통령이 그러한 방향으로 개헌하자고 원포인트 개헌을 제안했는데 그 당시 야당 대표였던 박근혜 대표가 참 나쁜 대통령이라고 일축해버리는 바람에 전혀 진전이 없었습니다. 네. 그 뒤에도 개헌 논의는 꾸준하게 진행됐고 얼마 전만 해도 그 당시 집권여당 대표였던 김무성 의원이 개헌 논의를 바로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더니 워낙 불호령을 내리는 바람에 그 다음날 명색이 여당 대표가 납작 엎드려서 아이고 제 불찰입니다 하고 사과하는 지경까지 왔습니다. 그러다가 느닷없이 박근혜 대통령이 개헌을 얘기를 해요. 이게 웬일이야 하고 봤더니 바로 그 다음날 터질 최순실 폭탄을 덮으려는 정략적인 의도였다는 게 또 이번에 확인이 됐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개헌이라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조차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게 바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고 이번에는 이걸 제대로 고치자. 그것의 핵심은 분권화하고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국정 시스템에 도입하는 거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지금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하신 저 말씀이 가장 지금 선행적으로 실천되어져야 될 정당이 네. 더불어민주당입니다. 네. 특히 작년 4월 총선을 통해서 여소야대 정국에서 명실상부한 제1당이 돼버린 게 더불어민주당이에요. 네. 요 근래 또 이제 분당까지 됐지 않습니까? 네. 새누리당은. 근데 얼마 전에 더불어민주당에서 민주연구원에서 이렇게 개헌 흔히 말하는 저지 문건이라는 게 나왔어요. 네. 이건 한마디로 말해서 문재인 유력 대선 후보가 대통령 당선 가능성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면은 이거는 분명하니까 사실상 지금 와서 무슨 개헌 이야기냐. 그러니까 이 개헌 막아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국회에서 개헌 특위가 구성되면은 사실상 4년 중임을 선호하는 그런 민주당 우리 위원들을 배치해야 된다. 그 내용이 이제 핵심 내용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런 사실을 좀 볼 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물론 박근혜 대통령 당시 의원이 이 개헌에 반대하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개헌의 불발 역사를 이렇게 보면은 3당 합당 당시에 김종필 총재가 당시 내각제 개헌 합의를 통해서 3당 합당인데 그거 불발돼 버렸죠. 네. 그 다음에 DJP 연합이라는 걸 했는데 이것도 막판에 이제 DJ가 또 걷어버립니다. 왜?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국내 여건상 당시에 지금 현재 대통령제는 유지돼야 된다 그러면서 또 덮어버렸어요. 네. 노무현 당시도 대통령 당시도 원포인트로 개헌해야 된다고 노무현 대통령도 이야기를 했는데 이거 역시 그냥 유야무야 시켜버렸어요. 이명박 대통령도 임기 중에 개헌 필요하다 그랬는데 역시 어려워졌죠. 이렇게 볼 때 이 대통령,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잡을 수만 있다는 그런 가능성과 확신이 있다면은 이 정치인들은 이 개헌 이야기 언제 했냐 하고 확 덮어버리는데 이번만은 최순실 사태를 이렇게 국정농단 이 사태를 우리가 경험하고서도 개헌하지 않고 정치개혁하지 않고 뭐 국가개혁 대개조하자 이 이야기는 정말 웃기는 이야기 된 거예요. 그러니까 김성태 의원님 말씀은 예. 역대 대통령들이 이제 개헌을 다 약속하고 뭐 3당 합당도 했고 DJP 연합도 했는데 대통령이 되고 보니까 또 이제 권력을 놓치기는 싫은 측면도 있고 그래서 이제 못했다는 거잖아요. 안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개헌이 적기다 이런 얘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춘 의원님은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기 문제 이전에 네. 김성태 의원님께서 민주당 이야기 하셨으니까 잠깐 제 입장을 말씀드리면 무슨 개헌 관련된 보고서를 썼다는 그 연구원이 개인적인 의견으로 네. 그 보고서를 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거죠. 네. 마치 그게
가장 핵심은 마치 당 후보가 문재인 전 대표가 후보인 것처럼 전제하고서 네. 논리가 전개되는 그런 네. 구석이 있었기 때문에 우선 가장 잘못된 것이고요. 두 번째로 당 전체 소속 의원들이나 당원들이 개헌에 대해서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견들을 마치 우리 당은 지금 개헌에 대해서 아주 부정적이거나 집권이라는 목적에만 이렇게 눈이 멀어서 잘못 판단하거나 이용하려고 덤벼든다 이런 식의 오해를 주는 그런 문구들이 더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는 그 연구원이든 수석 연구원이든 그 연구원 개인이든 아니면 민주정책연구원 자체에서 어떻게 하든 책임을 져야 되는 문제다. 네. 그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강하게 하고 있고요. 당에서도 진상조사를 하고 나서 적절한 조치를 할 거라고 믿습니다. 그런 점에서 제가 그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개헌의 차이가 김용희 논의가 먼저 다른 원래 차이가 원의원님, 대권을 내 욕심이 있는 또 가능성 있는 사람들이 네. 주도하는 게 아니라 네. 19대부터는 명확하게 국회의원들의 국가 시스템에 대한 반성과 네. 성찰을 기반으로 네. 개헌 논의가 꾸준하게 진행돼 왔습니다. 이번에도 20대 국회에 국회의원 개헌 추진 모임이 실제로 200명을 넘길 수 있었는데 안 넘긴 이유가 네. 야당 의원만 많으면 뭐하냐. 네. 여당 의원들이 좀 참여해줘야지. 근데 워낙 여당 의원들 중에 일부 용기 있는 분들도 있지만 대부분은 청와대 눈치 보느라고 참여를 못해요. 네. 그래서 193명으로 국회 개헌 모임이 출발했거든요. 예. 근데 지금 다행히 박근혜 정권의 폐해가 드러나면서 지금 주로 새누리당 의원님들이 많이 가세해서 힘은 됐습니다만 또 한편으로는 야 이게 큰 원칙과 소신을 갖고 하는 거냐 아니면 정치적 이해관계로 개헌 문제가 다뤄지는 거 아니냐 하는 의구심을 또 불러일으키는 점도 그러니까 있습니다. 원혜영 선배님 관련돼서 제가 한 제가 말씀 한 말씀만 딱 드리고 맡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신 말씀대로 새누리당에서 그러면은 과거에 개헌에 반대하는 그런 입장에서 지금 이제 개헌 찬성 쪽으로 분위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개헌을 다시 생각하는 것은 이거는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 일각에서도 사실상 개헌 주장은 반개혁이다 이래가지고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이 개배는 저는 패권주의적이고 한마디로 시대 정신을 이거는 좀 실망시키는 그런 행위가 제 이렇게 개헌에 대해서 네. 좀 말씀 더 네. 추가로 드리면요. 사실 개헌은 이제 권력자 중심이 아니라 국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네, 보고 네. 있습니다. 지금 우리 대통령제, 현행 대통령제에 대해서 우리가 그 초대 이승만 대통령부터 뭐 윤보선 대통령, 박정희 대통령, 그다음에 전두환 대통령 또 뭐 김영삼, 김대중, 최근에 이명박, 이제 박근혜 네. 대통령 이르까지 이 우리나라의 대통령 역사가 얼마나 불행하게 그 종말을 맞이했습니까? 대부분이 네. 뭐 하야하시던지 또 뭐 몸을 던져서 뭐 자살하시던지 또 여러 가지 감옥에 가시던지 이렇게 우리나라 대한민국 대통령의 역사는 정말 불행한 역사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는 바꿔야 될 때가 됐다고 저는 확신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대통령 후보 중에서 당선 가능성이 좀 높아지면 마음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제가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네. 제가 19대 때 이제 원내대표 할 때 20대 총선을 앞두고 네. 선거법 협상을 그 당시 이제 우리 새누리당하고 민주당하고 협상을 뭐 아주 오랜 시간 했습니다. 한 10여 차례 만났는데 아무래도 선거법과 관련된 협상이기 때문에 원내대표뿐만 아니라 당대표도 나오시게 돼 있어요. 그 당시 민주당에서는 이제 문재인 대표, 이종걸 원내대표 두 분 나오셨고요. 저희는 이제 김무성 대표하고 저하고 이렇게 2+2 형태로 이 선거법 협상을 벌였습니다. 선거법 협상과 관련 논의 중에 쟁점이 됐던 것은 이제 비례대표하고 농어촌 선거구를 어떻게 조정하느냐. 네. 그러니까 비례대표를 늘릴 것이냐 말 것이냐. 날로 어려져가고 있는 농어촌 현실을 감안해서 농어촌 선거구를 그대로 둘 것인가 또 늘릴 것인가. 이런 이제 양당 입장의 차이가 있어서 논란이 있었고요. 또 지금 선거권 연령과 관련돼서 현행대로 뭐 19세일건지 18세일건지 이걸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논의하는 과정 속에서 대체적인 합의가 그 당시에는 뭐 특정해서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지만 이 선거법을 개정하더라도 우리가 묵시적으로 개헌의 필요성이 있으니
다음 개헌할 때 이걸 뭐 유보 조항을 준다든지 또 특별 경과 조치를 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이런 논의가 사실 묵시적으로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반드시 20대 국회에서는 이 개헌에 반드시 잘 될 거라고 믿었는데 최근에 몇몇 분들이 이제 뭐 대선 여론조사에서 상당히 앞서가다 보니까 개헌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뭐 대선 전에 하는 것도 반대고 대선 뭐 공약을 해서 해야 된다든가 이렇게 입장을 바뀌는 걸 보고 개헌을 하려면 유력한 대선 주자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게 좋겠다. 아주 그 당선 가능성이 높은 그런 후보가 나오기 전에 하는 것이 정치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겠다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 이야기가 좀 지금은 이상하게 시기적으로 흘러가는데요. 괜찮은 겁니까? 네, 시기적. 그래서 저는 아직도 그래도 그 대선에 대한 그 어느 정당의 후보든 간에 확실성이 저는 아직까지는 없다고 봅니다. 충분히 지금 국회에서 개헌특위가 구성됐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말 비우고 현행 지금 이 87년 체제 네. 이 체제를 30년 전에 입었던 옷을 이제 바꿔줄 때가 됐지 않았습니까? 네. 그동안 폐해를 많이 봤고요. 폐해를 많이 보았고요. 그래서 이제는 이번에야말로 꼭 우리가 네. 개헌을 해서 국민들의 여망의 기대에 부응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이야기가 좀 의원님. 이상한 방향으로 자꾸 네. 흘러가는데 네. 지금 민주당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당 소속 국회의원들 대다수가 개헌을 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문재인 전 대표도 개헌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네. 다만 이게 평상적인 대선이 아니라 지금 아주 비상한 그런 정치 상황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네. 만약 2월 달 정도에 헌재가 이 탄핵을 인용해서 통과를 시키게 되면은 바로 4월은 대선을 치러야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87년에는 대선을 앞두고 개헌을 많은 속도로 했습니다만 그때는 대통령 직선제 개헌이라는 게 가장 중요한 화두였고 거기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있었습니다. 네. 지금은 이 개헌을 앞두고서는 대통령 중심제, 의원 내각제, 의원 집정부제, 권력 구조만 놓고서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지금 다 엉켜 있고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의 틀을 좀 바꿔야 된다. 이대로는 안 된다고 하는 경제, 사회, 정치, 문화 모든 영역에서의 다양한 요구들이 빗발치고 있습니다. 이런 요구를 다 모아서 개헌 작업을 하려 그러면 잘못하면 이제 한 3월쯤에는 개헌 국민투표를 하고 네. 4월쯤에는 대선을 또 치르고 뭐 이런 식의 이 경과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느냐 이런 이제 현실적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 있는 거고요. 또 이건 굉장히 경청할 만한 이야기가 됩니다. 다만 저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 같은 분이 개헌특위 위원장을 맡으셨으니까 개헌특위에서 이주영 죄송합니다. 개헌특위에서 오늘 바꾸시다. 죄송합니다. 저는 국적 여야의 의견을 충분히 잘 모아서 빠른 속도로 합의가 되면 그때는 충분히 대선 전에도 가능하죠. 저희 당이 그런 것까지 반대하는 건 절대로 아니라는 걸 말씀드립니다. 네, 우리 그런 김관영 의원님. 점에서 네. 제가 예, 예. 6월 항쟁과 네. 이번 촛불 혁명의 차이를 좀 개헌 관련해서 좀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영춘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87년 6월 시민항쟁은 직선제 개헌을 쟁취하기 위한 투쟁이었고 네. 국민의 힘으로 쟁취한 겁니다. 예. 이번 촛불혁명은 대통령이 헌법을 무시했다. 헌법을 우리가 지키겠다는 호언투쟁적 성격이 있습니다. 헌법 1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그런데 우리한테 위임을 받은 권력자 대통령이 어떻게 이렇게 사적으로 국정을 농단할 수 있느냐. 이거에 대한 투쟁이었거든요. 그런 점에서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른 데서 이번 개헌은 보다 충분한 논의를 통해서 근본적인 시스템을 바꾸자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문제를 그렇게 누가 유력해지니까 마음이 바뀌어서 그렇다 이렇게 하는 것은 너무 문제를 단순화, 낮은 차원으로 끌어내는 걸 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네. 네, 원 의원님께서 이제 그 시기 관련해서 그 의견을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민주당에서 최근에 민주정책연구원에서 발간된 그 문제 보고서를 한번 제가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전체를 다 읽어보면서 제가 느낀 느낌은 이건 개헌하지 말자는 얘기구나. 아하. 네. 그리고 만약에 개헌을 고리로 해서 다른 정치 세력들이 연대할 때 어떻게 우리가 적절한 논리를 내세우면서 그걸 회피해 나갈 건지에 네. 관한 구체적인 전략까지도 들어 있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문재인 대표께서 개헌을 할 의향이 있다. 뭐 본인은 그럴 마음이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저는 그 내심이 들켰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과거에 민주당에 있을 때 민주정책연구원에서 그런 전략 보고서가 어떻게 맨 처음에 그런 주제로 연구가 시작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것이 보고서가 어떤 과정을 통해서 보고되는지에 대한 그 과정을 어느 정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는 깊숙이 민주정책연구원 원장과 그 순위부가 저는 상당 부분 같이 연관이 돼 있다. 이렇게 보여지고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이제 그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문재인 대표께서 전 대표께서 개헌을 안 하겠다고 하면은 이제 더 이상 또 물리기 때문에 2018년에는 하겠다 또 이렇게 어쨌든지 간에 좀 진일보한 얘기는 하셨지만 저는 개헌에 관해서 의견을 통일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당장 어렵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 합의를 하지 않겠다고 맘먹는 사람에게는 합의가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하려고 맘만 먹으면 사실은 이미 공부가 굉장히 많이 돼 있고 자료가 이 국회 내에 축적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오랜 시간 걸리지 않고도 합의하려는 의지가 강하다면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민주정책연구원에서 조사를 하고 조치를 한다 그랬으니까 예. 그 조치를 한번 지켜봐 주시죠. 뭐. 제가 한 말씀만 합당한 꼭 조치를 더 취하면 드리겠습니다. 진정성이 입증이 되는 거 그 아니겠습니까? 부분은 그리고 이제 상당히 김정치 개헌 의원이 특위 안에서도 그 문제를 그렇게 넘어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결과적으로 이거 입증이 되는 거죠. 지금 현재 개헌 특위 최순실- 안에서도 아니, 저희 당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활동하는지 아니, 잘 지켜보시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 당의 개헌에 대한 입장을 명확히 알 수 다른 있을 겁니다. 당에서 왜 문제 제기하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는 최순실 이 국정농단에 대한 이 엄청난 폐해를 우리가 이렇게 국민적 고통 속에 지금 경험하고 있으면서 그러면 이 교훈을 가지고 정치권이 대한민국을 우리 사회를 어떻게 바꿔나갈 것인가. 그럼 지금 와서 또 우리 정치권이 재벌개혁하고 검찰개혁 정도 적당하게 주무르다가 그러면 선대선 후개헌 이렇게 또 몰고 가버리면 이 개헌은 영원한 거예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개헌은 사실상 세 가지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안 돼요. 첫째는 죽으나 사나 현직 대통령이 개헌을 수용해 줘야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 그냥 사실상 대통령 권력이 붕괴돼 버린 지금 현재 탄핵된 대통령이 돼 버렸어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또 작년 12월 국회에 와서 개헌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수용하겠다고.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요건이 됐고 두 번째는 국민적 합의가 오늘 1월 6일 날도 국민 여론조사에서 약 66%가 우리 국민들이 개헌을 찬성하고 있어요. 세 번째,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 폐단의 고리를 끊어내지 않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어떤 변화, 이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죠. 그렇다면은 정치권이 만사 제껴두고라도 지금 차기 권력 구조, 대통령 중심의 이 권력 구조를 분산시켜낼 수 있는 그런 해안과 슬기로움을 우리 정치권이 이걸 확보해야지. 이걸 우리가 놔두고 또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더불어민주당에서 개헌 저지 문건이 나왔다는 사실은 아주 심대요. 왜? 지금 대한민국의 정국은 국가 운영은 사실상 국회 권력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대통령 권력은 이미 붕괴됐기 때문에. 국회 권력의 중심이 더불어민주당이에요. 그게 가장 유력 대선 후보가 있다 해가지고 이 개헌 특위까지 구성된 이 마당에서 대통령 선거 치르고 2018년도에 개헌하자 이 이야기는 또다시 제가 아까 사례도 이야기했지만은 그때 되고 나면 개헌은 또 없었던 일이 됩니다. 그때는 또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 단맛에 우리 국회의원들도 빠져가지고 또 허적거리면은 또 국정농단을 하고 이 상권 분립된 입법부는 역할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제 해야 됩니다. 네, 김 의원님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되는 게 우리 당의 개헌 특위 위원들이 저도 들어갔습니다만 5선 의원들이 3사람이 들어갔습니다. 우리 원내대표단에서 개헌이 왜 필요하다고 생각하느냐, 당신은 어떤 방안을 고민하고 있느냐 이런 걸 써서 심사평가에서 선발된 정예 요원들입니다. 적극적으로 개헌 의지가 있고 구체적인 방향을 가진 분들이 그 중진 의원 중심으로 했기 때문에 전혀 일개 연구원의 레포트 그리고 또 지도부에서 문제를 인정하고
견책을 하는 걸 가지고 너무 걱정하실 일이 없고. 아, 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당처럼 과연 새누리당이나 다른 당 의원님들이 정말 개헌을 정치인으로서 또 중요한 과제로 받아들이고 나섰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 저희 민주당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우리 특히 개헌특위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네, 말씀하시죠. 이주영 의원님. 마치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 개헌 네. 시기를 놓고 네. 언제 해야 되느냐, 네. 대선 전에 해야 되느냐, 대선 후에 해야 되느냐, 이게 지금 제일 큰 쟁점입니다, 사실. 그런데 이제 다 뭐 말씀들 주셨어요. 그런데 이 개헌할 때 보면 이 선거가 앞에 있을 때는 그 대권 주자들을 네. 영향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네. 거기에 그 영향을 받는 의원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개헌을 하려면 최적 3분의 2 이상의 의원들이 찬성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네. 뭐냐면 각 정파가 다 합의를 해야 개헌이 성공할 수 있다 이런 뜻인데 그게 이제 일각에서 벌써 그런 뭐 그게 진정성이 있는 보고서인지 아니면 개인 의견에 그치는 건지는 몰라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그런 보고서가 나와가지고 있다 하면 이제 좀 의구심을 갖는 거겠죠. 그러나 이번 개헌은 30년 만에 국회 개헌특위를 구성할 만큼 정치권이나 또 우리 국민들이 개헌에 대한 열망도가 그만큼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꼭 성공시켜야 된다. 그런데 대선 전에 할 수 있냐, 불가능하냐, 그다음에 대선 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냐. 뭐 이거는 우리 김영춘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권력 구조만 가지고 다루어서도 안 되고 다 다루어야 되죠. 30년이 지나서 담아야 될 필요성이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미 상당 부분 다 연구가 돼가지고 성안이 돼서 여러 개의 개헌안이 벌써 나와 있습니다. 네, 국회에서. 지난번에 네. 그와 관련해서 김황식 전 총리도 한번 제가 토론할 때 출연을 하셨는데 네, 그 말씀을 하셨거든요. 예, 결단의 권력 문제가 구조별로 남아있다. 다 안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네. 합의만 하면 되니까 한 일주일이면 된다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일주일만 되고 안만 합의만 되면 그다음에 국민투표까지 가는데 40일이면 끝납니다. 원혜원 그래서- 의원님 네. 정말 그 일주일만 논의하면 할 수 있는 정도로 준비가 돼 있나요, 정말? 그러니까 지금 여론조사하면은 4년 중임제, 이원정부제, 네. 또 내각제, 내각제. 이렇게 네. 다양하게 나눠져 네. 있고 네. 그건 정치권의 여론도 그렇고 네. 국민의 여론도 그렇습니다. 그런 점에서 지혜롭게 하는 것이 큰 공통점을 찾아나가고 네. 작은 부분은 조정을 하고 이런 굉장히 지혜로운 대응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개헌을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느냐 그건 합의되어 있습니다. 예.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런 절대적 권한을 분산시켜야 한다. 그래서 견제와 균형의 원리를 살려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은 합의가 있는데 구체적인 방안으로 책임 총리제를 강화한 4년 중임제 대통령제냐, 대통령을 직접 뽑고 외교 안보에 권한을 주고 내치는 내각이 감당하는 이원 정부제냐, 아니면 순수 내각제냐, 이거에 대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다 의견이 다릅니다. 빨리 우리가 논의해서 크게 가닥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시기를 갖고 논의하는 거는 정말 지혜로운 일이 아닙니다. 요새 겨울입니다만 옛날에는 아예 동절기 공사를 금지시켰어요. 공사가 부실이 된다고. 공기 놓고 막 쫓기다 보면 날림으로 가게 마련입니다. 지금은 빨리 하자 말자 또 그런 것보다는 현재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것부터 합의할 수 있는 거 합의하고 논란이 많은 것은 또 좀 더 지혜롭게 폭넓은 의견 수렴을 하고 이렇게 좀 큰 가닥을 잡아나가는데 우리 개헌특위가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그러니까 보고 있습니다. 원혜영 의원님 제가 한 말씀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우리 6분의 의원님이 계시지만은 국회 상황은 누구보다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당 사색입니다만은 지금처럼 개헌 합의 가능성이 높았던 적은 지난 87년 개헌 이후에 30년 만에 처음이에요. 즉 정치적 환경이 그렇게 마련되어졌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저는 더불어민주당의 사실상 유력 대선 주자인 문재인 전 대표만 결심하면은
지금 현재 민주당 아마 당론이 웬만큼 정리될 것이고 그렇다면은 뭐 새누리당, 국민의당, 보수개혁신당 다 이렇게 웬만큼 합의가 된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이 방송에서 우리 원혜영 의원님께서 문재인 전 대표의 뜻을 담아가지고 더불어민주당 우리도 이번 헌재 탄핵 결정이 나고 나면은 이 개헌 권력구조 개편에 따라가지고 이 결과를 가지고 대통령 선거를 치러야 된다. 그 주장을 한번 맹쾌하게 한번 해보시죠. 저도 한 가지 좀 묻겠습니다. 우리 개혁 보수 신당이죠. 예, 예. 거기는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는 게 좋다고 통일되는 의견이 뭔지 좀 이따 말씀해 주시고요. 예. 우리 당은 그런 여러 방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우리 문재인 전 대표는 최근에 명확하게 입장을 밝혔습니다. 4년 중임제로 하는 게 좋겠다. 저는 4년 중임제도 기왕의 헌법에 있는 책임 총리제 요소를 보다 강화해서 내각 임명 제청권을 명확하게 하고 공무원 인사권을 주고 또 예산 심의권과 감사원을 국회로 이관하면은 충분한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개헌 시기도 적어도 내년 초로 하자고 시기까지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당은 전혀 걱정하지 마시고 제가 궁금한 게 우리 새누리당이나 우리 보수신당은 그 권력 구조에 대해서 어떻게 통일된 어떻게 접근돼 가고 있는지 좀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 말씀 드리면 지금 그 문재인 후보께서 그 4년 중임 정부 통령제 그 총리의 권한을 조금 강화시키는 거라고 말씀하셨죠? 조금이 아니죠. 대폭 강화해야죠. 네. 예, 저도 사실 개인적으로는 4년 중임제 정부 통령제에다가 총리의 권한을 아주 강화시키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저는 뭐 지금 새누리당의 소속의 의원으로 말씀드립니다만 충분히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나눠보면 좁힐 의견이 일치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충분히 조성되어 있다고 보고 있거든요. 제가 4년 중임 정부 통령제의 틀 속에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통치구조, 권력구조를 주장하는 이유는요. 일단 저는 그동안 우리나라의 그 고질적인 그 병폐가 이 지역주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 지역 감정 극복 없이는 대한민국이 생산적인 어떤 좋은 에너지를 만들 수 없기 때문에 또 정치권에 너무 그 폐해가 심하기 때문에 이 지역주의 극복하는 방안으로 정부 통령제를 도입하는 게 좋겠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각 정당이 대통령 후보가 수도권 출신이 대통령 후보가 될 경우에 부통령 후보가 비수도권이 될 수가 있고요. 지역 보안 차원에서요. 또 그것이 A라는 정당이 그럴 경우에요. 또 B라는 정당은 영남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경우에는 호남에서 부통령 후보를 또 표의 확장성이라든가 득표를 위해서 그렇게 또 선정할 수가 있고요. 또 C라는 정당은 호남에서 대통령 후보가 나올 때는 또 부통령 후보를 영남에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다 보면 각 정당이 그 정부 통령제를 통해서 지역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그런 권력 구조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저는 그걸 주장했었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우리나라 선거가 너무 잦습니다.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습니다. 네. 무슨 말씀이냐면 대통령 선거 있죠.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거 있죠. 또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는 지방선거하고 총선거가 2년에 한 번씩 치러지게 돼 있어요. 네. 그런데 이 대통령의 임기가 5년이다 보니까 이 사이클이 안 맞는 겁니다. 임기 주기가 틀려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또 재보궐선거가 있다 보니까 거의 해마다 선거가 있게 되고 잦은 선거로 인해서 어떤 그 정책의 일관성 유지가 어렵고 또 개혁을 목표로 하는 여러 가지 정책들이 현실적으로 득표를 해야 되는 선거에 이겨야 되는 이런 현실적인 이유 때문에 인기 유지의 파퓰리즘으로 나가게 되고 개혁 정책은 좀 이렇게 뒤로 미루는 이런 성향이 있어서 이 사이클이 안 맞아요. 그래서는 4년 중임 정부 통령제로 되면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같이 맞추고 지방선거를 2년에 한 번씩 해서 중간평가식으로 하면 이것이 2년에 한 번씩 선거가 되고 국민들께서도 이 선거에 대해서 과열되지 않고 또 국론이 분열되지 않고 정책의 일관성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제도라 저는 4년 중임 정부 통령제와 함께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쪽으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네, 이주영 의원님, 이 내용의 지금 본질을- 4년 중임제 정부 통영제가 새누리당에 통일된 의견입니까? 아, 지금 현재 원혜영 의원님의 대답 좀 듣고 그건 싶습니다. 아니고 원혜영 잘 아시죠. 의원님의 이런 식의 접근은 그렇게 지금 이 방송을 통한 우리 국민들이 시청하고 있는데 해답은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렇게 지금의 하시면 본질은 최순실 국정농단에서 비롯된 대한민국의 이 불행을 국가 권력 구조를 개헌을 통해서 그래서 이미 현재 이제 대통령 인용 결정이 이루어지고 나면은 조기 대선을 간다 그러면은 그 길을 우리가 어떻게 모셔갈 것인가 이걸 논의해야 되는 건데 자꾸 내용을 이렇게 본질을 돌리는 내용이 중요하지 아니, 왜 시기가 중요합니까? 그러니까. 제가 한 말씀 내용이 드릴게요. 잡히면은 제가 한 말씀- 합의만 되면 그야말로 40일 안에 할 수 있는 근데 겁니다. 40일 안에 할 수 있는 그 내용은 근데 이렇게 다 잡혔을 때 내용은- 내가 그래서 새누리당이 통일된 의견이냐 아니, 물어보지 내용은- 않습니까? 인간의 문제. 내용은 이 저 대선 주자들이나 또 각 정당들 뭐 당론으로 내고 또 주자의 의견으로 낼 수도 있습니다만은 이번에 개헌 합의는 그런 어떤 정파적인 이익 이런 걸 넘어서서 우리 국민들이 진정으로 바라는 게 뭐냐 이걸 찾아서 거기서 합의점을 모색을 해 나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 국민이 동력을 주지 않으면 개헌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정당의 힘만 가지고 됩니까? 대선 주자 한 사람의 힘만 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너무 이런 지역적인 논의들 좀 넘어서서 우리 국민만 바라보고 개헌하자. 저는 1당, 그렇게 2당이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네. 다툼이 있으니까 3당이 좀 네, 중재를 한번 정리를 해보시죠.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네. 대선 전에 개헌합시다. 만약에 입장 선언을 하게 되면 저는 한 달 내에 합의가 된다고 봅니다. 저는 네. 충분했죠. 충분히 합의도 가능하고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원 선배님께서 내용이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좋은 내용으로 저는 합의가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국민 여론조사를 해보면 개헌을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약 68%에서 70%가 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대선 전에 해야 되냐, 대선 후에 해야 되냐라고 물어보면 문재인 전 대표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대선 후에 해야 된다라고 지금 입장을 가지고 있어요. 또 그렇게 여론조사를 합니다. 네, 네. 대답을. 그렇기 때문에 문 전 대표께서 만약에 대선 전에 결단을 하셔가지고 합시다라고 하면 저는 여론조사 결과도 굉장히 대선 전에 하는 것으로 바뀔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어쨌든지 뭐 전에 하냐 후에 하냐 물리적으로 가능하냐 이런 많은 논란이 있지만 저는 제가 객관적으로 양심적으로 봤을 때는 이번 촛불 민심을 이번에 국회에서 가능한 한 빠른 시간 내에 승화시켜서 헌법 개정의 열매를 만들어낼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그리고 이 찬스를 가능하면 각 당이 생각을 하고 있고 마음을 먹고 있기 때문에 의지만 가지면 금방 모여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저도 개헌 추진 모임에 제가 국민의당 간사를 맡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당도 거의 한 100여 명에 되시는 분들이 개헌에 찬성을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시기만 조금 당기는 것으로 결단을 해주신다면 민주당도 급속하게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가 원혜영 의원님이 잠깐 보고 이준석 말씀드리고 의원님 먼저 이야기하시면 말씀 국민들이 드리겠습니다. 화내실 것 같아요. 문재인만 결단하면 개헌이 빨리 될 수 있다. 이건 정치인들이 주로 관심을 갖는 문제들 중심으로 해서 개헌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다. 주로 권력 구조 문제죠. 저는 광장에 나온 많은 국민들의 분노는 한편에서는 니들끼리 하는 정치에 대한 분노도 크다고 봐요. 국민들은 당장 먹고 살기도 힘들고 지금은 비록 그렇다고 하더라도 내일이 불안하고 희망이 잘 안 보이는 이런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에 대해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에 대해서 특히 분노하면서 이 정치를 바꿔라는 요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해야 될 개헌도 단지 권력 구조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이렇게 엄중한 사회 경제적 양극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그러려면 우리 경제 운영의 기본 패러다임을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게 헌법 정신으로 복바뀌어야 되는 거고요. 또 지방 분권, 또 남북 통일을 대변하는 그런 체계적인 준비 이런 내용들이 헌법을 매년 바꿀 수는 없는 거니까 이번에 이 논의를 하면서 바로 국민적 토론과 합의 과정 거쳐서 마련이 돼야 되는 거란 말이죠. 이런 게
문재인만 결심하면 금방 된다. 저는 그게 잘 이해가 안 되는 말씀이고요. 예. 그런 내용들을 다 포괄하는 개헌이 된다고 한다면 저는 이주영 위원장님이 중심이 돼갖고서 개헌 특위가 어차피 대선 시간표는 거의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현재 헌법대로라면은 시간표는 정해져 있는데 그 시간표 안에서라도 이런 국민들이 요구하는 개헌의 내용을 담아내서 개헌할 수 있다. 그러면은 저는 우리 당도 문재인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 당도 당론으로 찬성해서 갈 수 있다고 봐요. 저는 원혜영 그런 안을 제시해 주시기 의원님하고 바랍니다. 제가 한 원혜영 말씀만 의원님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후보에 대해서 잠깐만요. 문재인 후보가 말한 그런 그 4년 중임 정부 통령제 총리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그런 통치 구조의 개헌에 대해서 제가 같이 동의의 표시를 한 것은 지금 국민들께서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정말 현행 대통령제는 이제 더 이상 안 된다. 또 과거 역사적으로도 오랜 우리 경험을 통해서 바꿔야 될 때가 왔다고 70% 가까운 국민들이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충족된 여건 속에서 이제 결단의 문제고 의제의 문제다. 그래서 얼마든지 같이 우리 여야를 초원해서 이 개헌 문제는 초당적으로 해야 할 문제지 어떤 권력자 중심으로 해서 안 된다. 국민 중심으로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흔쾌히 그 문재인 후보의 개헌 구상과 동의하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제가 한 네, 말씀 김석현 드리겠습니다. 마르크스는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역사는 반복한다. 한 번은 희극적으로, 한 번은 비극적으로. 지금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 불행해졌습니다. 이 새누리당이 언제 개헌하자 그랬습니까? 개헌하자고 이야기한 적 없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물론 새누리당 내에 소장파들, 개헌파들은 또 이야기를 했죠. 야당은 그동안 개헌 이야기 숱하게 꺼냈습니다. 새누리당이 이런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개헌을 수용한 마당에 우리가 국가 권력 구조를 바꿔내는 이 대용단을 이뤄내지 못하면은 제가 아까 마르크스 이야기했듯이 이 역사는 반복하고 한 번은 희각으로 한 번은 비각으로 끝났는데 이 비극을 지금 현재 더불어민주당이 설사 문재인 유력 대선 후보가 정권을 잡는다 하더라도 그 비극은 반드시 맞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자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 이야기 제가 끝까지 강력하게 하고 저는 토론 접으라고 해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절체절명의 대한민국의 이 위기는 지금 큰 그릇에 구멍이 숭숭 뚫렸어요. 이 정치권이 다시 재벌 개혁, 검찰 개혁 이러다가 또 얼마 전에 민주당 이 문건 저지 보고서 나오니까 문재인 전 대표 급하게 정책 발표했습니다. 경찰에 이 수사권 부여하겠다. 그리고 대통령 경호실 폐지하겠다. 그리고 청와대 강음으로 나오겠다. 뭐 이런 긴급한 발표를 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넘어가면 안 돼요. 이렇게 해가지고 또 조금 있으면은 지금 이제 대선판이 벌어지고 개헌은 물 건너갑니다. 그러면은 지금 현재 벌써 새누리당이든 민주당이든 자기 당의 유력 후보가 조기 대선에서 대통령이 되는 길을 위해서 온몸을 불살라요. 그러면서 상대 그럼 엄해하고 비방하고 이미 혼탁해지기 시작했어요. 이 혼탁으로 갈 것이냐. 지금은 국가 대개조를 위해서 그러면 정치 권력부터 계획해내는 그런 개헌을 우리가 선택할 것이냐. 이 길입니다. 예, 하나만 그런 짚을게요. 점에서 하나만, 왜냐하면 새누리당을 얘기하셔서 하나만 짚을게요. 우리 탈당하신 지 얼마 안 돼서 네. 기억이 벌써 기억을 잊어버리신 것 같은데 보수개혁 우리 시대. 개헌 보수 추진 모임에 네. 우리 새누리당의 이주영 지금 개헌특위위원장님이 거기 주도를 하셔서 이끄셨고요. 네. 저도 거기 소속된 멤버였습니다. 네. 또 우리 당내의 개헌 추진 모임에 제가 또 고문을 맡았습니다. 새누리당에. 그러니까 새누리당에서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고 추진하는 의원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그러니까 뭐 탈당하시고 벌써 뭐 하나도 없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아니, 그거는 우리가 솔직히 국민들 앞에 진솔한 고백을 해야지. 새누리당에서 새누리당도 개헌에 대한 필요성에 대해서 새누리당 의원들이 그렇게 많은 의원들이 고민을 하고 미래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네, 그런 제가 점에서 좀 예. 크게 보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대한민국 국회에 개헌을 정식으로 논의하기 위한 개헌특위가 30년 만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만큼 정치권과 국민의 합의와 동의가 크다는 겁니다. 이걸 잘 살려야 됩니다. 이것을 아주 끌어내려서 문재인 전 대표만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제가 하면은 바로 그거를 우려해서 국민들이 왜 촛불은
대한민국의 주권을 지키자는 호언투쟁인데 그걸 갖고 갑자기 무슨 개헌 얘기로 몰아가느냐 이런 의구심이 있고 또 충분히 의구심을 살 만한 게 박근혜 대통령이 그렇게 개헌 말도 못 꺼내게 하다가 최순실 사건 덮으려고 불과 그게 하루밖에 못 간 약발은 그랬지만 얼른 이렇게 호도시킨 거 아닙니까? 새누리당 의원 개헌특위 만들자고 그 개헌 추진 모임 그렇게 서명해달래도 친박 의원 안 하고 눈치 보다가 이제 와서 대거 개헌을 안 하면 나라 망하는 것처럼 하는 거에 대해서 네. 국민이 아직 신뢰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힘을 합치고 정말 이런 시대적 국민적 과제를 우리가 대변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개헌특위가 정말 초당파적으로 열심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원인님 말씀 전 대체적으로 다 수용합니다. 그렇지만은 지금 새누리당의 사실상 우리 원유철 전 원내대표께서 김무성 당시 대표가 상하이에서 개헌 발언했다가 박근혜 대통령 개헌 블랙홀로 모든 걸 다 빨아들인다 이랬을 때 제일 크게 김무성 전 당대표에게 반발하신 분이 중에 하나가 원내대표 안 했어요. 그때 원내대표 원내대표 아니었어요. 잘못 알고 계셔서. 그때 원내대표 유승민. 저는 그 당시 안 했어요. 하여튼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이런 새누리당 내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저는 처음부터 개헌 추진 그런 모임에서. 속에서도 지금 이제 그나마 개헌을 해야 된다는 이거는 처절한 새누리당의 자성과 반성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받아들이시고 저는 원혜영 의원님과 우리 김영춘 의원님이 중심이 돼가지고 이번에는 더불어민주당과 또 3당 이 합리적인 국민의당이 깃발을 올리고 있지 않습니까? 이번에 우리가 잘하면 개헌해내고 그 개헌 결과물을 가지고 새로운 대한민국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좋은 개헌을 해보시자고요. 예, 한번 해보시죠. 이제 뜻이 다 합쳐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사실 이제 이 제왕적 대통령제, 이 제왕적이라는 표현이 언제 쓰였나 좀 찾아봤더니 1973년에 이제 미국 역사학자 슐레징거라는 사람이 이 제국의 대통령직이라는 저서에서 닉슨 행정부의 어떤 그 막강 권위를 묘사하는 과정에서 처음 이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닉슨 대통령도 워터게이트 사건으로 사임하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이제 미국도 보면 이 행정부의 권한이 입법, 사법부에 비해서 굉장히 막강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87년 체제에서 6분의 이제 대통령이 있었는데 단 한 분도 빼놓을 수 없을 정도로 다 불행해지셨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토론에서도 이 제왕적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뭔가 좀 권력 분산 쪽으로 가야 된다는 데서는 공감대가 좀 모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시 이제 중요한 건 아까도 약간 얘기가 나왔습니다만 개헌의 시기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적인 그 요구가 이렇게 무르익었을 때 해야 되는 거냐. 아니면 아까 원혜영 의원님 말씀하셨지만 이 촛불 민심의 내용은 그런 건 아니다. 또 그런 반론도 있고. 근데 정말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시기. 김관영 의원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혹시라도 오해가 있으실까 봐 제가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네. 제가 아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결단을 하시면 개헌의 시기가 빨라질 수도 있다라고 드린 말씀이 마치 우리 국민들의 뜻을 과 무관하게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혹시라도 그런 오해가 있으실까 봐 이번 개헌은 철저하게 국민들의 동의에 근거해서 민심에 근거해서 개헌의 내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 하나고요. 또 네. 국회에 어쨌든지 간에 개헌 특위가 만들어졌고 헌법이 개정되는 절차는 반드시 국회에 300명 중에 200명 이상의 찬성을 얻어서 국회에서 의결이 되어야지만이 그 다음에 국민투표 절차로 넘어가기 때문에 국민의 대표기관인 이번에 국회에 개헌특위가 만들어졌고 아까 여러 의원님들께서 개헌특위에서 제대로 된 내용들을 의논하고 거기에 국민들의 민심도 투영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만들자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말씀 드리고요. 시기와 관련해서는 어쨌든지 저는 개인적으로는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네. 더불어민주당이 개헌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많은 의원님들의 다수의 생각에도 불구하고 그 시기만큼은 좀 더 신중하고 2018년에 하자라고 유력 대선 후보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대부분의 당의 의견이 그렇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게 된다면은 대선 전에 개헌은 현실적으로는 쉽지 않은 상황이지만 어쨌든지 저는 다시 한번 이 촛불 민심이 달구어졌을 때 또 개헌의 여러 동력들이 지금 살아있을 때 지금 하는 것이 맞지 않겠다. 만약에
이 대선이 끝나버리고 난 다음에 하면 지금과 같은 또 각 당이 다 정파적 이해에 따라서 이 개헌에 대한 의견이 또 다 다를 것이라고 저는 확신이 들기 때문에 좀 미리 하는 것이 좋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저 김영춘 의원님, 저기 잠깐 요거 좀 질문 좀 드릴게요. 네네. 저 우리 문재인 대표는 내년 예. 18년도 초를 시점으로 얘기를 했고요. 네. 그 국민의당의 전 대표였던 안철수 대표도 네. 내년 지방선거 때 개헌을 안을 국민투표에 붙이자 이런 제안을 하시지 않았나요? 저희 당은 전에 그랬죠. 네, 전에. 네, 저희 당은 공식적으로 가능한 한 대선 전에 개헌을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최대한 노력하고 그것이 하다가 안 돼서 불가능할 경우에는 2018년 지방선거 때까지는 반드시 하는 것으로 그렇게 당론을 이번에 정했습니다. 개헌 특위에서 해보죠. 뭐 일단. 그럼요, 그렇습니다. 예, 네. 그 대선 시기가 지금 언제 있을지 모르는 거 아닙니까? 불확실한데 그 전에 할 수 있으면 만들어 가지고 내놓고 그러니까 대선 시간표와 거죠. 이 개헌 시간표가 네. 충돌하는 게 아니라 네. 서로 병행되고 조화될 수만 있다 그러면 그럼요. 저희 당도 충분히 현실적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해보고 개헌특위 한번 좋은 일정을 제시해 주시면 그걸 좋겠습니다. 꼭 대선 전이다 후다 못 박지 말고 그렇습니다. 해보다 보면 네. 대선 전에 가능할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볼 때는 못할 수도 있는 거고. 대선 전에 하는 게 사실상 현실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대선 후가 되면 지금은 최순실 사태로 인해서 개헌의 동력이 굉장히 커가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또 국회도 이 개헌 특위를 만들어서 사당이 이 개헌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그 공감대가 폭넓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또 국민들의 지지도 거의 70% 가까이 지금 받고 있고요. 어차피 개헌이 되려면 국회의 통과 또 국민투표라는 이런 절차가 있는데 다 지금 여건이 성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제 각 당의 대선 주자들이 정말 통 크게 국민을 바라보고 더 이상 이 헌법 체계 갖고는 안 되겠다. 대한민국의 미래가 없다라고 개인의 어떤 그런 대권 욕심보다도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결단만 하면 저는 이 반드시 가능한 일이다. 이 정치권의 합의와 결단만 남았죠. 예전에 그 87년도 개헌할 때도 40일 만에 했거든요. 지금 여러 가지 다 논의가 압축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 최종적으로 정치권의 몇몇 대선 주자들의 결단이 저는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원혜영 의원님, 만약에 아까 문재인 전 대표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제 예를 들어 4년 중임을 하게 되면 사실 합리적인 부분은 이제 국회의원 선거하고 대통령 선거를 맞추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임기를 3년으로 이제 단축해야 되는 상황이 오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논의를 하실 수 있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지금 저는 시기 문제보다는 내용에 네. 대한 네. 합의가 신속하게 집중적으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네. 드렸고 그 이유가 뭐냐면 권력 구조를 어떻게 하느냐, 네. 대통령 중임제로 하느냐, 이원정부제로 하느냐, 내각제로 하느냐에 따라서 아주 달라지거든요. 순수 내각제로 가면은 당연히 대통령을 따로 안 뽑으니까 총선에 의해서 국민의 뜻이 반영된 내각이 구성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이제 사당에서 6분 나오셨기 때문에 이 바람직한 권력 구조는 어떤 건지 조금 논의를 해볼까요? 어떤 부분을 선호하십니까? 네, 그 점에 대해서 네, 아까 네, 미국에서 그 슐레진저가 네, 네. 제왕적 대통령제의 이유를 네. 그 닉슨 명명을 네, 한 네, 네. 그 배경을 말씀해 주셨는데 미국하고 비교해 보면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얼마나 극도의 권력 집중이 돼 있는지를 보여줄 그렇죠. 이제 잘 비교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를테면 미국 의회의 청문회를 거쳐서 임명되는 공직이 1200개가 넘습니다. 네네. 우리는 달랑 64개인데 네. 그것도 억지로 청문회를 하게만 했지 청문회에서 인준을 못 받아도 무조건 임명합니다. 그 유명한 네. 분들 많이 있죠. 이번에 뭐 네. 구속되신 장관이라든가 최근에 김재수 농수산부 장관이라든가 뭐 이런 분들 있습니다. 총리 하나만 국회가 동의하지 않으면 못합니다. 네. 나머지 그냥 한번 붙여봐서 뭐 국회가 뭐라든 간에 대통령이 강행하면 끝입니다. 그런 점에서 인사에 대한 동의권이 미국 의회와 한국 의회는 천양지판이고 미국 의회는 예산 편성부터 아예 의회가 합니다. 네. 정부는 이런 예산이 어떤 필요합니다. 구조가 얘기를 지금 좋냐고 하고 물어보셨어요. 그런 점 그리고 네. 그런 점에서
미국과 우리의 그 대통령의 권한 집중은 워낙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우리가 심하기 때문에 이 제왕적 대통령제에 대한 어떤 문제 해결에 대한 컨센서스가 큰 겁니다. 다만 보수 신당의 입장을 그러니까 말씀을 원혜영 의원님께서는 이 한국의 제왕적 대통령제가 미국보다 더 강하다 그런 말씀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특히 이제 그 분권형 네. 개헌을 해야 된다 이런 큰 네. 방향은 이미 서 네. 있다 이겁니다. 네, 네. 다만 구체적으로 4년 중임제의 책임 총리제를 강화할 거냐, 이원정부제냐, 내각제냐는 충분한 논의를 해야 된다. 국내 여론도 나눠져 있습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대적인 상황은 가장 이상적인 행태는 어떻게 보면은 언내각제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의원내각제. 그렇지만은 이 언내각제로 급격한 변화는 또 우리 국민들이나 현실적으로 이게 수용이 불가능하다고 저는 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대통령 중임제 이야기를 하시는데 저는 이 4년 중임제는 어떻게 보면은 더 큰 제왕적 권력 구조를 만들어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의 최순실의 이 국정농단의 가장 큰 교훈은 한마디로 권력이 대통령 중심에 집중돼 있다는 거거든. 이걸 분점하자는 이야기고 하나는 박근혜 대통령 체제 동안에 쉽게 말하면 민주주의가 좀 후퇴되고 성숙 발전되지는 않았다. 이런 분위기예요. 그렇다면은 민주주의를 더 강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런 관점에서 아직까지 우리 국민들은 87년 그런 항쟁을 통해서 쟁취한 이 대통령 직선제 이건 나올 수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은 직선제로 뽑되 대통령의 권력을 분산시키는 이 총리는 국회에서 이 다당 후보가 다수당이 이제 다수당이 총리를 하는 그렇죠. 예. 총리를 만들어냄으로써 혼합형 권력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즉 이원 집정부제의 그런 권력 구조가 가장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 정서나 또 우리가 겪고 있는 이 폐단을 고려할 때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 될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아까 4년 중임 네. 정부 통령제에다가 이제 총리의 권한을 대폭 강화시키는 네. 그런 통치 구조를 말씀드리는데요. 단순히 그 통치 구조, 권력 구조 외에도 지금 87년 이후에 30년 동안 우리 대한민국에 많은 변화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다원화된 또 다양화된 여러 가지 사회적 욕구를 다 담아내야 되고 특히 이 지방자치와 관련돼서요. 87년도 헌법을 만들 때는 지방자치가 실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91년도부터 이제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시행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한 내용이 거의 담아 있는 상태가 아닙니다. 따라서 이 지방자치에 대해서 권한을 더 강화시키고 이양하는 내용을 담는 그러한 그 헌법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아까 존경하는 우리 김명춘 의원님도 말씀해 계셨는데 이제 남북관계 또 통일 시대를 열어가는 데 있어서 통일된 대한민국을 염두에 두고 그런 것도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드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단순히 이 권력구조, 통치구조뿐만 아니라 30년이 지난 지금 대한민국과 미래 대한민국을 함께 다 담아낼 수 있는 그런 헌법을 만들어내는 것이 이번에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김영춘 의원님. 권력 구조만 네. 놓고 보면 네. 저는 특히 박근혜 대통령 몇 년을 지켜보면서 대통령 중심제 그것도 진짜 제왕적 대통령이 군림하고 네. 국회 특히 여당의 자율권을 뺏어버리고 그냥 그 거수기처럼 그렇게 취급하는 그런 대통령 밑에서의 국회라고 하는 게 네. 도대체 대화와 타협의 정치가 불가능하더라. 네. 이 반성을 뼈저리게 해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원래 대통령 중심제 지지자이다가 네. 이 경험을 최근에 하면서 우리도 내각 중심의 그러니까 내치는 최소한 국회 안에서 여당과 야당이 충분히 대화하고 타협하는 그런 의원 내각제 중심으로 가야 되겠다. 다만 네. 이 남북 분단 상황이라든지 이 작은 나라가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앞으로 살아가는 그런 생존의 지혜를 만들어 나가는 그 외치가 참 중요하겠다 싶어서 그런 측면은 김성태 의원님 말씀대로 대통령이 담당하는 내치와 외치를 분리하는 이원 집정부제가 좋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오랜만에 또 두 사람 합의되네. 근데 또 뭐 의원 내각제를 지지하는 의원님들도 많이 계시죠 국회 안에는. 네. 근데 언내각제는 우리 국민 정서상
국회에 더 큰 권력을 이렇게 손에 쥐어주는 건데 이 지금 우리 정치 권력 국회가 특히 엄청난 핵심과 변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마 국민들께서 또 이 국회에다 내각제 그리고 권한까지 저- 주겠습니까? 현재 이제 많은 그 여야의 이제 대선을 꿈꾸는 그 주자들이 많은데 네. 그분들이 좀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당장 의원 내각제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기 때문에 네. 이제 저는 선거하기 전에 네. 적어도 그 부분에 관해서 좀 합의를 하는 네. 것이 좀 더 좋지 않겠냐는 네. 생각이고요. 결국 권력 구조에 관한 문제는 오늘은 이 의원 300분이 전부 생각이 다 다르기 때문에 네. 개인적인 소신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저도 개인적으로는 가장 이상적으로는 의원 내각제가 네. 책임 정치 구현에 가장 적절하다고 보지만 우리가 87년에 대통령 직선제를 국민이 쟁취하면서 적어도 대통령은 국민들이 직접 뽑아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을 굉장히 강하게 가지고 계십니다. 이것이 네. 또 저희가 여론조사를 통해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에 대통령을 직선을 해서 뽑는 대통령을 두면서도 의원 내각제적 요소를 좀 더 강하게 구사를 하고 총리에게 상당 부분의 권한이 이양되는 그렇지. 그런 형태가 결국은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여기 많은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네. 거기다 한 표를 던지고 싶습니다. 권혜원 의원님은 제가 연집 좀- 정부제죠. 예. 이어서 강조하고 싶은 게 내각제로 가면은 대권을 꿈꾸는 사람들이 반대하니까 어렵지 않겠냐. 이런 낮은 수준의 인식은 우리가 불식해야 됩니다. 네. 문제는 네. 김 의원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30년 전에 우리는 최루탄을 맞으면서 대통령 직선제를 쟁취하기 위해서 싸운 생생한 국민적 체험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을 우리가 존중해야 된다는 점에서 네. 어떻게든 대통령을 국민이 직접 직선. 뽑을 네. 수 있는 네. 장치 그거는 중요하게 고려해야죠. 잘못 오해되면 현재 대권 주자들 뭐 이렇게 눈치 보고 배려해서 내각제는 안 된다 이렇게 낮은 수준으로 논의가 가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문제의식의 초점은 책임 정치를 구현하는 거다 이렇게 갖고 11년 전부터 국회에서 개헌을 주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럼 5년 단임제는 되고 나선 끝이에요. 그러니까 되기 위해서 단판 승부입니다. 믿거나 말거나 책임질 수 있거나 없거나 막 합니다.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경제민주화 당선되면서 사라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초기의 고민은 역시 국민이 심판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된다. 그래야 대통령이 공약도 그렇고 국정이행도 책임 있게 한다. 근데 좀 더 보니까 대통령 하나의 책임은 한계가 있더라. 결국 집권한 정치 세력 전체가 책임을 져야 된다. 그러려면 내각제적 요소, 최소한 4년 중임제의 책임 총리적 요소가 강하게 도입돼야 된다. 이렇게 저는 정리하고 있습니다. 거기 네, 덧붙여서 이제- 말씀드리면요. 예. 이런 경우 이 단임제일 경우에 그 이제 소속 정당의 대통령이 그러니까 당정 간의 관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대통령이 당선되면 단임제이기 때문에 굉장히 업적주의에 빠집니다. 네. 그러니까 역사와 대화하고 역사에 남는 대통령이 되고 싶은 그런 미래지향적으로 이제 가고요. 또 당에서는 현실적으로 항상 국민과 함께 호흡하기 때문에 선거라는 걸 우리가 치러야 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민심과 항상 밀착해서 그 미래지향적이기보다도 현재 힘든 민생의 현장을 돌보고 그런 정책들을 만들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갈등이 생깁니다. 이 당청 간의 갈등이 생겨서 가끔 충돌도 일어나기 때문에 4년 중임으로 가게 되면 또 이 미래와 현재에 관련된 이 조화로운 정책도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하나의 그 검토 대상으로 삼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원유철 의원님께서는 여기 6명 토론자 중에서 유일하게 뭐 그래도 대선에 만큼 뜻을 가지시고 본인의 연구소도 지금 연구소도 운영을 하고 있는 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대선 주자시구나. 절대 직설적인 지금 답변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대체로. 아니 그래서 대통령 중임제를 지금 네, 주장하시는 그런데 이 4년 중임제인지 2년 집중부제인지 좀 헷갈리잖아요. 저는 네. 그런 측면에서 사실상 여기서 우리가 정치권이 대합의를 이번 조기 대선 같은 경우는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저는 좀 보너스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봐요. 이 보너스라는 것은 정말 국민적 고통과 아픔, 이 슬픔 속에 어떻게 보면 조기 대선의 판이 만들어지는지도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개헌의 그런 국민적 열망을 담아내야 된다. 즉 그 말은 여기서 대통령 또 임기 지금 현재 대통령제 5년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내가 5년 간다 이래버리면은 사실상 개헌은 이제 염원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네. 저는 이번 당선되는 대통령은 앞으로 정말 자신의 임기를 줄여서라도 개헌이 이루어지고 이 실질적인 대선 전에 만일 개헌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대통령 당선된 이후라도 자신의 임기 단축을 통해서 개헌을 반드시 실천하겠다는 그 약속을 이번 조기 대선판에서 국민들에게 하고 들어와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여기 계신 우리 사당에 계신 지도자들이 큰 함의를 저는 모아나갈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네, 제가 오늘 이런 주제를 좀 논의를 한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권력 구조 문제도 중요하지만 아까 우리 김영춘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국민의 어떤 기본권 신장 부분도 중요하고 특히 이번에 이제 대통령은 국회에서 탄핵이 됐는데 국회의원은 좀 소환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넣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혹시 헌법을 개정한다면 꼭 들어가야 될 게 어떤 게 있다고 어느 한 분만 좀 정리를 해보실까요? 지금 말씀하신 네. 국회의원 소환 제도 같은 네. 경우도 충분히 고려해 네.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뭐 대통령도 탄핵할 수 있고 지방 단체장도 소환할 수 있는데 네. 국회의원만 아니다? 그좀 국회의원들의 뭐 제머리 못 깎는 그런 일 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까 이번에 네. 그런 제도도 해봤으면 좋겠고요. 이제 대통령의 권한을 약화시키는 차원에서는 국회의 권한을 강화시키는 작업도 마찬가지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장관이나 권력기관의 수장들을 청문회만 하지 임명 동의권은 지금 헌법에는 안 네. 주고 있는데 그런 것도 국회에 좀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고 유신 헌법 때도 있었던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이 지금 없어져 있습니다. 네. 지금은 단지 해임 건의만 할 수 있는 거죠. 이 국회에 국무위원 해임 의결권도 줘서 적극적인 행정부 견제, 대통령 견제가 되게 만드는 대통령 중심제를 전제하고 산다면 그런 권한도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대통령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제왕적 권력을 하나씩 내려놓는 식으로 이제 헌법을 권력 구조를 바꾼다면 지금의 그 대선 주자들이 조금 의기소침하실 것 같지 않습니까? 제가 농담으로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저 유력 대선 주자 중에 하나로 꼽히는 우리 문재인 전 대표도 4년 중임제를 공약하면서 바로 국회의 견제와 감독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필수적이다. 네. 그래서 감사원을 국회의관하고 예산 편성권을 실질적으로 국회에 넘기겠다 이런 걸 했으니까 그런 보완 장치가 항상 같이 중요하게 논의돼야 됩니다. 지금 개헌 요 내용은- 질문도 하나 좀 드려볼게요. 네. 이 제왕적 대통령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지만 사실 2%나 3% 득표율 차이로 이제 100% 권력을 가져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또 일각에서는 이제 대선에 어떤 또 대통령의 어떤 정당성 강화 측면에서도 대선에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자 이런 주장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희 당이 네. 결선 투표제 적극적으로 네.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이 대통령이 정권을 잡은 다음에 그래도 정통성 있게 네. 국정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려고 하면 이 대통령이 대단한 권력 싸움이기 때문에 네. 이 대선이 끝난 다음에 각각이 다 이게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적어도 그 찢어지는 그런 정도를 조금 봉합을 하고 이렇게 새로 출발하시는 대통령이 정통성을 좀 더 높게 가지려면 50% 이상의 득표율을 갖는 것이 좀 더 출발선상에서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제 결선 투표제를 저희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특히 뭐 그동안 전통적으로 후보 단일화니 뭐 연대니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기 때문에 이 다당제가 제대로 뿌리내리고 민주정치가 제대로 밑바닥에서부터 정당 정치에서 자라날 수 있는 환경이 조금 자라나다가 대선만 되면 죽고 대선만 되면 죽고 이런 식으로 되고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다당제의 싹을 제대로 양성하기 위해서라도 결선 투표제가 필요하지 않을까. 그러면 자기 소신껏 경쟁을 하다가 상위 1등, 2등이 경쟁하는 식으로 이렇게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은 주장하는 네, 겁니다. 결선 투표제 관련해서 반론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반론은 네. 아니고 네. 우리 민주당은 아예 대선 후보 경선 규정에 네. 결선 투표제가 명기돼 있습니다. 경선 과정에서.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경선 다, 과정. 이건 경선이고 이제 대통령. 그러니까 당연히 본선은 본선도 아직은 없죠. 해야죠. 다만 네.
대통령 선거의 조건에도 헌법에 규정된 바 때문에 그게 일반 법을 바꾸는 걸로 가능하냐, 헌법을 바꿔야 된다는 거에 논란만 있는 거고요. 그건 뭐 전혀 논의될 논란의 거리가 아니라고 봅니다. 제가 한 말씀 좀 찬반- 드리겠는데요. 작년 4.13 총선에서 우리 국민들이 당시 정치 분석 전문가나 뭐 어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이 당시 3당 시대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협치, 민주당과 새누리당과 그 지루한 싸움 이제 더 이상 보지 못하겠다. 그래서 이제 3당 체제로 국민의당이 만들어진 거죠. 그러니까 결선 투표에 이 대해서- 협치의 시대에서는 절대적으로 다당제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87년 6월 항쟁의 이 민주화의 산물인 대통령 직선제 이게 결코 쉽게 바꾸지 못합니다. 대통령 직선은 가더라도 프랑스처럼 프랑스는 또 대통령제를 하고 있어요. 프랑스도. 그런데 총리는 국회에서 추천하는 추천 총리입니다. 그렇게 해서 권력을 분산시키는 것인데 저는 국민의당에서 지금 현재 결선 투표제를 지금 강력하게 이야기하는 부분인데 저는 상당히 현실적이라 봅니다. 네. 왜? 앞으로는 양당 중심의 이런 정치 체제가 아니라 다당 체제로밖에 갈 수 없는 것이고 네. 그렇다면은 이 다당 체제는 또 정치 야합의 산물로 이렇게 이루어질 수는 없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좀 비용과 시간이 더 지불되더라도 과반수 이상의 득표를 통해서 또 대통령이 국가의 그런 리더십을 강력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또 장치를 마련해 주는 게 저는 한편으로는 괜찮다고 봅니다. 네, 뭐 자 그 문제에 잠깐요.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토론을 시작한 지 거의 한 80분 가까이 흘렀습니다. 후배들한테 저희가, 제가 많이 이렇게 양보를 하다 보니까 제가 별로 투표제 한말 말씀하시죠. 마무리 말씀. 말씀드릴 기회가 좀 적었는데 결선 투표제는 또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뭐 그렇게 반대하시는 분은 안 계셔서 그렇지만은 그건 지금 국회 개헌특위에서 이거 헌법에 넣을 거냐 말 거냐 이 논의가 될 겁니다. 거기서 좀 결판을 내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잠깐 저희가 이제 이 개헌을 포함해서 새로운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렇게 논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 이제 국민들이 이제 지난해 촛불 민심을 통해서 이제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다 이런 걸 좀 보여줬지 않습니까? 저희 토론을 많이 보고 계실 텐데, 2017년 국민들이 바라는 대한민국의 모습이 어떤지 저희가 직접 거리로 좀 나가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함께 보시고 토론 이어가겠습니다. 저는 뭐 경제 발전 이런 것도 좋지만 낡고 부패한 거 그거 깨끗이 청산했으면 좋겠어요. 정치하시는 분들이 진짜 참 국민 생각 한번 해주시면 너무 자기들끼리 자리 다툼 이런 거는 좀 말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새해에는 이제 서로가 믿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고요. 제발 정치하시는 분들 우리에게 믿음을 주세요. 정말로 경제 대통령이 나와서 서민들이 잘 살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노력한 만큼 땀 흘린 만큼 뭔가 이룰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만 목매이지 않게 조금 더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그 하고 싶은 걸 통해서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국민들 여러분들의 좀 의견을 들어봤는데 뭐 경제 대통령을 바란다는 그 의견도 있으셨고 또 제가 와닿는 거는 노력한 만큼 좀 대접받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이제 헌법의 중요성이랄까요? 이런 부분이 있을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어느 분이 좀 추가로 좀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예. 국민들의 삶과 관련된 부분. 네. 예. 이제 좀 공정 사회가 네. 돼야 되겠다. 네. 어디 뭐 특혜 뭐 이런 것보다도 자기가 열심히 한 만큼 보상을 받고 네. 또 이제 경제 대통령 바라는 것은 우리 지금 경제가 그만큼 어렵다는 겁니다. 좀 경제를 잘 아는 분들이 나와서 나라를 이끌고 경제 발전을 시키는데 좀 힘을 쏟아줬으면 좋겠다. 지금까지는 너무 정치 편향적으로 이렇게 사회가 흘러왔는데 좀 경제를 우선시하는 그런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이번 헌법 개정하는데 좀 반영할 수 있다고 한다면 좀 넣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송 도중에 이제 제 귓속으로 이 정치가 잘 되면 경제는 자연히 잘 되는 것이다. 이런 얘기가 들려왔어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계시는 6분의 그 의원님들의 어깨가 사실 무겁거든요. 네. 김관영 의원님. 저는 정치를 하면서 네. 적어도 결심을 한 것이 있습니다. 정치인으로서 대한민국 경제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그런 정치인이 돼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정치라고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구조, 제도를 만드는 사람인데 네. 경제는 굉장히 빨리 돌아가는데 법과 제도가 뒷받침하지 못해서 경쟁에서 낙오된다. 네. 이런데 그거를 제대로 뒷받침하지 못한다고 하면은 결국은 정치가 경제에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시민들도 그런 측면을 말씀을 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문제는 바로 정치다. 정치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그때그때 가장 필요한 민생에 필요한 법을 뒷받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이번에 4당 체제가 되었는데 저는 4당 체제 과거 4당 체제일 때 가장 법안 통과율이 높았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번에도 저희 4당이 민생 법안들을 정말 같이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켰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김영철 의원님. 저희가 이제 IMF 체제를 거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제 중산층이라고 인식하는 그 비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이번에 그 최순실 게이트도 보면 크게 폭발력을 발휘했던 부분이 이 격차 해소에 대한 그런 그 욕구가 강렬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좀 정치권에서 새해 좀 풀어가야 될까요? 지난 15년 동안에도 자신이 중산층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의 비중이 한 10% 이상 줄었습니다. 네. 스스로가 빈곤층이 됐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10% 이상 늘어났습니다. 실정적으로도 중소기업과 대기업의 임금 격차는 자꾸 더 벌어지고 있고 또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임금 격차도 뭐 절반 혹은 그 이하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는 한국 경제가 더 이상 발전할 수도 없고 대다수 국민들이 특히 700만 비정규직 노동자 또 1000만 자영업, 영세 자영업자 이런 분들은 정말 삶이 팍팍해서 이 사회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이번에 개헌을 하면서 지금 헌법에도 경제민주화에 대한 그런 정신이 담겨 있긴 합니다만은 우선은 심각한 청년 실업 문제, 중년 실업 문제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기본 정신을 국민의 일할 권리를 좀 더 구체적으로 못 박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임금 격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해서 동일 임금을 지급해라 이런 것들이 헌법 정신으로까지 격상되어서 반영돼야 됩니다. 그래서 그 헌법에 맞추어서 구체적인 법률들이 마련된다 그러면 지금 구두선처럼 그냥 말만 하고 있는 격차에서 이런 문제들이 국회에서 보다 실질적으로 입법화되고 이제 우리 사회의 새로운 논리로서 작동되기 시작할 거라고 확신을 합니다. 네, 이제 올해 그 경제 성장률 목표치도 지금 정부도 좀 이제 내려잡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최근에 이제 그 황교안 이제 대통령 권한대행이 이제 업무 보고를 받고 있는데 저희가 이제 세종에 있는 기자한테 들려온 얘기로는 부처별로 업무 보고를 하는데 핵심 아이디어가 없다. 그리고 뭐 구색 맞추기, 재탕, 삼탕. 6개월 안에 뭐 대선이 치러질 수도 있고. 그래서 이게 관료 사회가 굉장히 좀 이완돼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오히려 이제 이런 상황이 우리 국정의 발목을 잡을 수 있고 경제에도 좀 나쁜 영향을 끼치게 될 것 같거든요. 원혜영 의원님, 그래도 이제 일당 아니십니까? 국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계신데, 자,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근본 해법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국정 공백 상태, 불안정 상태를 빨리 해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헌재의 탄핵이 책임 있게 조속히 이루어지는 게 가장 근본적인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도 어쨌든 현 정부가, 행정부가 민생을 먼저 챙겨야 됩니다. 쓸데없이 국민 의례에서 뭐는 정부가 허용해 주니까 묵념하지 말라 이런 거 법 고치지 말고 정말 일자리 하나 더 만들고 물가 하나 더 안정시키고 하기 위한 노력을 집중해야 되고 그 점에 대해서는 정말 국민이 국가를 위해서 권력을 부여해준 한 축이 대통령이고 한 축이 국회인데 이제 국회밖에 없습니다. 지금 국회가 오로지 이 민생 문제, 안전 문제,
안보 문제를 다 우리가 책임진다는 각오를 가지고 여야가 정말 힘을 합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풍토가 지금 빠르게 조성되고 있다고 봅니다. 또 그런 자세로 우리가 일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원희철 의원님, 네. 지난달에 이제 새누리당의 이제 방미 특사단장으로 이제 미국을 다녀오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보면 이제 트럼프가 자국 우선주의를 좀 펴고 있어요. 이게 우리 수출에도 굉장히 이제 그 적신호인데 여기다가 이제 뭐 여러 가지 안보 문제도 있고 뭔가 좀 국회에서 좀 역할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네. 아주 중요한 지적을 하셨는데요. 이제 1월 20일이면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합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방미 특사단을 구성해서 트럼프 행정부가 본격적으로 출범하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입장, 또 트럼프 당선인께서 선거 유세 기간 동안에 한미 양국 간의 주요 현안인 그 주한미군 주둔 비용 문제, 또 한미 FTA, 이 북핵 문제, 이런 안보와 경제와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거나 또는 저희를 굉장히 불안하게 하는 발언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가서 이런 문제들을 우리 대한민국 입장에서 트럼프 당선인은 트럼프 당선인 입장에서 아메리카 포스트 입장에서 하면 우리도 또 다른 코리아 포스트의 입장에서 나가야 된다. 이런 입장을 갖고 설명했는데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자면 이 북핵 문제 해결 방식과 관련돼서도 트럼프 정부에서는 중국의 역할을 앞으로도 계속 강조해 나갈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트럼프 당선인은 또 김정은을 불러서 햄버거를 먹으면서 해결해 보겠다. 북미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중국이 중심이 된 육자회담, 그동안 우리가 많이 기대를 했습니다만 최근 10년 동안 북한의 김정은 정권은 그 핵과 미사일 끊임없는 그 실험으로 무려 핵실험은 5차례나 하고 미사일 발사는 24차례 하면서 핵과 미사일의 발전에 고도화를 시켜왔거든요. 그동안 우리는 사실 국회에서 규탄 결의안 채택하고 안보리 제재 호소했습니다만 결국 우리는 사실 북한의 그런 핵 위협 앞에 무방비 상태로 우리는 사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심각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가서 한 얘기는 한미 양국이 북핵의 비핵화를 확실히 하든지 미국이 하든지 아니면 우리도 북핵 위협에 맞서서 자위권 차원에서 우리도 그만한 핵 능력을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걸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과 둘이 햄버거를 먹고 하는 거 안 된다. 대한민국 반드시 거기에 있어야 된다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FTA에 관련돼서는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희철 의원님이 대선 준비를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왜 햄버거 먹는 걸 말립니까? 빨리 가서 먹으라고 그래야죠. 햄버거 둘이만 먹으면 현재의 북핵 문제를 핵 동결로 가기 때문에 우리는 핵 동결 안 된다. 반드시 북핵이 비핵화해야 된다. 입장을 전낸 거죠. 네, 이제 김영철 의원님 바로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제 생각에는 트럼프 행정부가 과거보다는 훨씬 이제 보호무역주의로 가고 자국 중심주의로 가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응은 우리 정부와 국회 또 전문가들이 모여서 제대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너무 큰 걱정은 안 해도 되지 않겠냐. 지금 당장 한미 FTA를 손을 크게 대기도 어렵거니 된다고 하더라도 사실상 우리가 현지화가 많이 돼 있기 때문에 자동차라든지 크게 우려는 안 해도 될 거다. 오히려 트럼프 행정부 문제보다는 원래 좀 예상되었던 미국의 금리 인상 추세 이런 것이 한국 경제에 훨씬 더 큰 영향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미국보다는 사실은 중국 변수가 우리 경제에 더 큰 데미지를 줄 가능성이 큽니다. 지금 무역 양남 부하도 미국에 대한 무역량이 중국보다 한 3분의 1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중국과 3배 이상을 더 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미국보다. 직접 투자나 이런 걸 따진다면 중국에 대한 경제 여전도 훨씬 더 큰데 지금 중국과의 관계가 뭐 사드 문제 등에서 아주 불편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정부나 국회가 특히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중국 변수를 더 걱정을 하고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지금 우리가 최순실 게이트에 이렇게 함몰되어 있는 이 아픔 속에서도 트럼프나 그리고 푸틴 그리고 시진핑 이런 아베 이런 스트롱맨들은 자신들만의 이 각축장으로 세계를 만들어 버렸어요. 거기에 대한민국은 과연 어떻게 갈 것인가 그렇게 봤을 때 지금 이제 대한민국은 앞으로 4차 산업 시대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 4차 산업 시대는
뭐 네가 옳고 내가 옳고의 방식이 아니라 과거에 머물러 있느냐 네. 새로운 미래를 만드느냐 여기에 달려 있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정치 개혁이 진정한 국가 경제를 견인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사회를 만들어내는 길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네. 자, 지금 시간이 많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이 토론 보시는 그 시청자들이 사실 궁금한 게 이 차기 대선과 관련해서 좀 궁금증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답식으로 좀 질문을 드릴 테니까 너무 이렇게 많이 깊게 생각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좀 얘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새누리당의 그 이주영 의원님하고 원희철 의원님께 네. 질문을 드리겠는데 이주영 의원님, 네네. 새누리당 대선 후보 누가 되는 겁니까? 예, 지금 새누리당에 뭐 지금 옆에 계시는 원유철 의원님도 계시고요. 네. 예, 또 뭐 앞으로 해보면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이제 지금 딱 떠오르는 진보 보수 이렇게 네. 나누면 진보 진영에서는 이제 문재인 후보가 좀 우세하죠. 이제 보수 진영에서 보면 이제 밖에서 들어오실 반기문 유엔 전 사무총장 이제 이런 분들 또 뭐 개혁 보수 신당에 뭐 여러 지사들이라든지 전직 또 시장 뭐 등등. 원유철 의원님은 아니신가요? 아 이거 이제 개혁 신당이 저는 여기는 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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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뭐 앞으로 부각이 될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다. 그렇게 말씀. 그러면 원희철 의원님은 누가 새누리당 대선 후보가 될 것 같습니까? 그걸 본인한테 물어보시면 어떡합니까? 그럼 본인이 되시는 거예요, 지금? 네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새누리당이 사실 최순실 사태로 그 분열이 돼서 우리 존경하는 우리 김성태 의원님하고 이렇게 헤어져 있지만 저는 결국 범보수가 대통합을 하는 그러한 시간이 올 거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 또 개혁보수신당, 또 반기문 총장으로 상징하는 제3지대 다 대통합을 하는 그런 한번 우리 통합 전당대회를 해서 범보수 단일 후보를 낼 필요성이 있지 않나 이렇게 지금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요. 그전에는 각 당이 네. 경선을 통해서 네. 후보를 내야 되겠다 이렇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그 더불어민주당의 원혜영 의원님. 자, 그 민주당은 누가 후보가 됩니까? 경선해야죠. 그러니까 뭐 딱 떠오르는 분 없습니까? 뭐 현재 워낙 좋은 후보들이 많아서 네. 정말 양손의 떡이라서 좀 난감한 우리 당원이나 지지 국민들이 많을 겁니다. 네. 저한테도 물어보시는 네. 거죠. 일반적인 예상. 아니, 혹은 뭐 예상 후보가 아닙니다. 질문이 다릅니다. 예, 예. 정권 교체 확률이 몇 %입니까? 저는 뭐 한 8, 90%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거가 있습니까? 제가 부산이 지역구인데 네. 부산에 새누리당을 지지하는 좀 연세 드신 어른들께서도 한 10년 새누리당 정권 했으니까 이제 한 바꿀 때 됐다. 이런 이야기 하시는 걸 제가 참 많이 듣고 다닙니다. 그런 거 볼 때 우리 야당 또 야권에서 큰 실수하지 않고 또 현재의 국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목소리를 잘 내주고 또 국가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실한 그런 소신을 보여주고 그러면 저는 8, 90%는 야권이 이번에 꼭 정권 창출에 성공할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확률이 이제 8, 90%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가장 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면 어떤 문제가 될까요? 아까 우리 원유철 의원께서는 범보수 대연합을 네. 이야기하셨는데 그 상황이 그렇게 가고 반대편에서 야권은 분열이 되고 이런 구도로 치러진다 그러면 위험하죠. 그래서 야권에서도 항상 준비하는 마음가짐은 보수층들이 하나로 뭉칠 거다라는 걸 전제하고 야권도 항상 그런 그 후보를 하나로 모은다든지 이런 방법을 염두에 두고서 선거전을 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김관영 의원님, 이제 국민의당은 이제 제3지대 연합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대선을 지금 플랜을 짜고 있지 않습니까? 그게 성공 가능성이 얼마나 된다고 보십니까? 네, 이 국민들께서 지난 작년 4월 13일 총선을 통해서 저희 당을 약 25년 만에 3당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제3지대 하면 국민의당 말고 다른 뭐 지대가 또 있는지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네. 저희는 그 제3지대가 바로 국민의당이다. 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는 양극단의 정치 세력을 배제한 중도 개혁 세력
또 합리적 보수 세력, 개혁 보수 세력들을 통할해서 같이 모여서 저희가 하나로 할 수 있다. 저희 당이 중심이 돼서 저희 당 안으로 다 들어와서 같이 경선을 하자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이제 중요한 정치적인 이벤트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반기문 총장도 들어오신다고 그러고 15일 날 저희 당 전당대회가 있고 또 뭐 등등 이렇게 쭉 24일 날은 보수신당이 창당대회하고 등등 하면서 자연스럽게 저희 당 중심으로 모여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김성태 의원님. 예. 이제 노동운동 경험도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어찌 보면 지금 이제 삼선 의원이시지만 정치 경험이 훨씬 풍부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이번 대선 레이스의 최종 승자는 누가 될 것 같습니까? 결론은 우리 국민들이 이번 만일 조기 대선의 판이 만들어진다면은 앞으로 이제 대한민국은 이제 한 100일 정도, 100일이 네. 더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헌재 결정 이후에 네. 조기 대선까지. 이 골든 타임을 어느 정당이 대한민국을 빨리 안정시킬 수 있고 또 대한민국의 더 큰 발전과 미래를 위해서 비전을 같이 하고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정치 집단인가 이걸 보게 될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대한민국에서 이제 두 번 다시 패권주의적 정치는 이제 청산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저희 개혁보수신당은 친박이든 흔히 말하는 친문이든 이런 패권주의 정치를 청산하고 중도개혁적이면서도 합리적 보수의 가치를 같이 공유하고 나눌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들이 모인다면은 어느 누구도 배제할 수 없고 그 큰 빅텐트 안에서 네. 후보를 만들어낸다면은 저는 또 이런 위기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낼 수 있지 않겠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아까 부산에 비록 네, 네. 김영춘 의원님 말씀대로 새누리당이 10년간 이제 보수 정권이 집권을 했으니까 야권에게 넘겨라. 저는 동의합니다. 상당 부분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옆에 원유철 의원님 계시지만은 새누리당 내에서는 박근혜 대통령과 같이 한 이 상태에서는 저는 새누리당에서는 후보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야권에서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될 수 없습니다. 패권주의적 그런 집단의 대통령 후보는 절대 안 됩니다. 그렇게 아까 김관정 의원 말씀대로 제가 꼭 이 말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정말 협치를 통한 이 권력을 분점할 수 있는 그 권력을 추구하는 집단에게 국민들이 관심을 줘야 됩니다. 네. 자, 저희가 이제, 장시간, 1시간 한 40분 정도, 대한민국 길을 묻다. 어제와 오늘, 그러니까 정확하게 한 200분 정도입니다. 우리 경륜이 있으신 6분의 사당 의원님들 모시고 토론을 나눴는데요. 대통령 탄핵 심판, 대선 개헌, 우리가 풀어야 할 대한민국의 현안에 대해서 저희가 좀 지혜를 모아봤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도 이제 함께 생각을 해보셨을 텐데 앞으로 이런 공론은 앞으로 더 큰 장에서 펼쳐져야 하고 분명한 것은 이 공론의 장에 중심에 국민이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늦은 시간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6분 의원님들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